안녕하십니까. 예, 신상호 사무총장입니다. 아직까지 회원님들이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되었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바른경영 미래시대위원회 학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영국계 학생들인데, 오늘 모임 참석을 환영합니다. 오늘 그 윤사부는 저희 재단과 성격이 비슷한 단체인 그 한국투명성기구 유한범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좋은 강의 들으시고 즐거운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수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과 연사 소개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주 귀한 시간을 이 강연 들으시느라고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 많이 계시네요. 네, 강석진 회장님 계시고, 우리 강동길 회장님도 계시고. 오늘 저희가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 평소에 만나 뵙기 어려운 분을 모셔서 연사로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학생들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누구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들. 화면이 다 떠져 있어요? 네, 네, 그러면은, 아마 핸드폰으로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뵙기로 하고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실 분은요. 저도 오늘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들어봤더니 이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나라가 깨끗하게 운영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한범 대표님이신데 이분은 뭐 아주 활동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투명성기구 대표 하시고요. 그다음에 하고 계세요 지금. 그다음에 경마감독위원회, 경마가 이게 뭐 있나 본데 하여튼 그러기에 감독위원회 위원장 하고 계시고 환경부 자치감사위원회 위원 하고 계시고 고용노동부 대표 정념시민감사관 하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방위산업청의 옴부ds만 관여하시고 국방부 국방개혁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하시고 그다음에 반부패 국민연대 기획실장 그리고 수훈 이제 이거 받으신 거는 국민훈장 목련장 2019년 2월 27일 날 받으셨습니다. 제가 봐서 민간인으로서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국가 관련 또 이런 것도 목련장 같은 것도 받으시고 이런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 그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유한범 대표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동수 이사장님과 그리고 재단법인 바른경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그 투명 윤리 경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제가 속해 있는 그 국제투명성 기구의 그 탄생과 활동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제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투명윤리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라든지 방안들 이런 걸 몇 가지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투명성 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제투명성 기구는 이 가운데 있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아직 살아 계시는데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하시던 일은 이제 세계은행의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경제개발 프로그램 관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당시 90년대 초반에 케냐에서 이제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케냐에서 이제 그 화력 발전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력 발전소가 이렇게 환경 파괴도 있지만은 그 화력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그 전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발전소가 지어진 후에도
그런데 이제 오직 이제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그 프로젝트를 이제 이분이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제 세계은행도 어, 그, 이제 내정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보니까 검은 돈들이 오고 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이제 전혀 이제 통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은행을 포함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선진 각 나라들이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뇌물을 주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를 하면서도 다른 나라에 가서 특히 이제 3세계 나라들에 가가지고 뇌물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용 처리까지 해주면서 전혀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문제구나. 그리고 이분이 느끼기에 부패로 인해서 가난이 지속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세계은행을 그만두고 이제 원래 독일 분이라서 베를린으로 돌아가서 이제 국제투명성 기구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지금 OECD 뇌물 방지 협약을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 이제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 그리고 국제기구 관계자들 만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뇌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못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가서도 뇌물을 주는 거 안 된다. 그걸 이제 서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당시에 이제 기업들 특히 기업들이 하는 말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뇌물을 주는데 우리는 안 주면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도태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 같이 모여서 주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줬을 경우 처벌을 하는 그런 이제 국제 규약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국내법을 제정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1997년에 OECD 뇌물 방지 협약이라는 부분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여기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이제 1999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국내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뇌물을 주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OECD뿐만 아니라 2003년에는 유엔 반부패 협약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3년 12월 9일 날 이제 멕시코에 있는 메리다라는 도시에서 조인을 했는데 그래서 아주 유명한 날은 아니지만 저희 이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9일 이때 멕시코 메리다에서 국제 반부패 협약이 유엔 반부패 협약이 조인된 날을 기념해 가지고 12월 9일을 국제적으로는 유엔이 정한 이제 국제 반부패의 날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현재는 이제 190개국 정도의 나라 중에서 이제 2개 나라 정도를 빼고는 모든 이제 유엔 회원국들이 가입을 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 반부패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공공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뇌물이나 횡령, 돈 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이제 법률을 각국이 이제 채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 조달 및 공공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반부패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선거나 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책을 이제 수립할 것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뭐 협약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행 평가를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몇 차례 했고 저도 이제 민간단체의 이제 대표로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행 평가를 할 때 제가 이제 참가를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설립된 국제투명성기구에서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부패인식 지수에 대한 측정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제투명성기구가 1993년에 만들어졌는데 1995년부터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부패지수가 아니라 부패인식지수인데 이 이유는 뭐냐면은 부패의 특징이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에 공무원이 100만 명 있는데 1년에 10,000명이 부패로 처벌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러면 100만 명이 다 부패한데 1%만 처벌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로 부패한 것이 1%인지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는 뇌물을 받느냐, 그리고 또는 무역을 하려면 무슨 뒷거래를 해줘야 되느냐, 뭐 아니면 정치인들의 청렴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을 인식과 경험을 물어봐가지고 지수화를 한 겁니다. 한 가지 조사가 아니라 한 13개 정도의 독립된 조사를 모아가지고 2년 동안 과정을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 이유는 이제 피터 아이겐이 처음에 국제투명성기구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각국의 정치인들과 그리고 그 관료들이 부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패에 대해서 측정해서 점수와 순위를 발표하면 관심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이제 그 측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저 이제 아름다운 세계 지도는 이제 부패 인식 지도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995년부터 지금까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올해 그 2월 달에 발표된 2024년의 결과입니다. 보고 계시는 지도는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제 노랗고 밝을수록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 그리고 검붉으면은 이제 그 부패한 나라,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상대로 북유럽이라든지 그리고 뭐 오세아니아 그리고 북아메리카 이런 나라들이 이제 깨끗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제 그 리스트나 점수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예, 잘 그 안 보이실 텐데 그 보시는 것처럼 예, 예, 그 보시는 것처럼 그 가장 좋게 평가받은 나라가 그 이렇게 덴마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입니다. 그리고 가장 나쁘게 평가된 나라가 보시는 것처럼 그 뭐 그 소말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패인식 지수로 알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덴마크라든지 핀란드 등 북유럽은 그러니까 순위와 삶의 질이 높고 행복도도 상당히 이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그 가장 나쁘게 나온 데가 남수단, 소말리아,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런 나라들인데 이런 나라들은 순위와 삶의 질이 바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따 우리나라 순위를 보실 텐데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이 부패인식 지수에서 순위가 훨씬 더 나쁩니다. 보통 보면 이제 특히 이런 나라들의 문제는 이제 지하 경제가 이제 많기 때문에 이제 어, 세금을 위한 재원들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정책이 있어도 그것을 이제 실현할 돈이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잘 사는 것과 그리고 이제 복지 이런 것들하고도 연관성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부인식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난 10년간의 그 자료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올해 2월 달에 발표된 부패인식 지수에서 가장 그, 그 점수를 보시면은 100점 만점에 64점이고 180개국 중에서 30위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그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180개국 중에서 30위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좋은 점수이고 최근 2년간을 이제 놓고 평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
예, 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1위로 그렇게 이제 높지는 않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총체적으로 접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적발과 처벌의 강화, 그리고 의식의 변화, 이것을 동시에 추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울러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한 영역이나 한 부분만 또는 한 사람 또는 뭐그 CEO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함께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최고 책임자의 솔선수범과 강력한 반부패 의지, 그리고 밑으로부터의 참여, 그래서 임직원을 부패 통제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외부의 독립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이제 이해관계자의 참여, 이렇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함께 노력을 하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이제 협력 체계 구축의 좋은 사례로 그 예, 투명사회 협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에 당시에 이제 정부와 정치권과 그 재계와 그 시민사회가 함께 이제 체결했던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투명사회 협약 실천협의회라는 기구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요한 분들이 우리 사회 중요한 분들이 다 참가를 하셔가지고 이 투명사회 협약을 이렇게 체결을 하고 이 영역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여러 가지 조직도 만들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정부가 바뀐 다음에 또 금방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계속됐었다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서두처럼 말씀드렸는데 좀 장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윤리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경영이란 회사 경영 및 기업 활동에 있어서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제 경제적 책임과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까지를 이제 포함해서 이제 윤리적으로 이제 그 기업을 경영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윤리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윤리의식 발전 단계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업의 윤리 경영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윤리의식 발전 단계도 처음에는 이제 무도덕한 단계에서 준법 단계, 대응 단계, 윤리관 태동 단계, 윤리 선진 단계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윤리 경영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이제 이윤축으로 기업을 만들면서 막 자충우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법적인 제재도 받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준법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이제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기업 자체의 고유의 이제 윤리관이 태동을 하고 그러니까 윤리 선진 단계에 이르러서 기업의 이제 고유한 이제 윤리 경영에 이제 내재화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자료를 읽다가 찾아본 건데 포드라는 그 회사가 핀토라는 이제 자동차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아주 많이 팔린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를 보면은 78년도에 이제 세 명의 소녀들이 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배구 연습 같은 거 하러 가다가 뒤에서 이제 벤이 와서 얘네가 탔던 이제 핀토 자동차를 박았어요.
근데 이것이 그 연료통이 뒤에 있었는데 그게 파열되면서 이제 폭발해서 화염이 휩쓸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인데 전례 없이 이 포드 자동차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까지 됐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포드가 이제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연료통 디자인이 좀 문제가 있다. 뒤쪽에다가 이렇게 위험한 위치에다가 디자인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조그만 충격에도 이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 포드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설계를 변경하고 리콜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용과 효용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얘네가 한 사람이 이 폭발로 죽을 때마다 20만 달러 정도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이 연료통 개선에 11달러가 든다는 거예요. 불과 11달러인데 이게 한 1000만 대 정도가 팔리는 거예요. 근데 1000만 대 하고 이제 사고 나는 비율을 보니까 이 팔리는 동안에 180명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이제 그 폭발을 하면은 요걸 계산해 보니까 이게 배상을 해주는 것보다 이걸 리콜을 해주는 것보다 그냥 배상하고 끝내는 게, 3배나 더 이제 그 이익이 남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인데, 정말 이제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몇 년 동안에 이 사고로 인해서 그 통계적으로 180명이 죽을 거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히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개선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보상해주고 끝나는 게 훨씬 더 3배 이익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밝혀져 가지고 정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이제 기소까지 되고, 이것이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이 핀터 자동차는 이제 중단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팔았던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량 다 150만 대였는데 리콜이 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윤리경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최악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생명이나 가치 뭐 이런 것에 앞서서 이제 기업의 이윤만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최악의 사례가 이제 그 포드의 이 핀터 자동차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잘한 사례를 이야기할 때는 존슨앤존슨의 타이레놀 전량 해수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뭐 지금도 많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요. 타이레놀과 관련해서 1982년에 타이레놀을 먹고 갑자기 이제 4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7명이 사망을 했어요. 타이레놀을 먹고.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타이레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타이레놀 이제 캡슐에다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그때에도 뭐 당연히 뭐 이렇게 타이레놀 자체가 잘못됐다는 증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타이레놀을 먹고 이제 죽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어쨌든 타이레놀의 문제가 상당히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타이레놀을 만든 존슨앤존슨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은 정말 이제 언론과의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이제 개방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다 이제 언론에다가 하나도 남김없이 자기들이 내부에서 조사한 것조차도 전체 자료를 공개하는 등 언론과 완벽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제 구성을 해서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광고를 전면 중단하고 당시 이제 판매했던 타이레놀 제품 3,100만 통을 다 리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가격으로만 1억 달러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아직도 혹시 타이레놀 캡슐을 갖고 있으면 모두 다 알약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반품을 원할 경우 다 이제 반품해준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타이레놀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버리지 않았고 따라서 이제 82년도에 이 사건이 있었는데
5년, 83년도, 불과 이제 1년도 안 돼서 이것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거의 회복을 하고, 오히려 1986년에는 이제 35%까지 시장 점유율이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그동안 쌓은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다는 것, 그리고 브랜드를 그 회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다는 것,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드의 핀토 자동차 사례하고 완전히 이제 대비되는 이제 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례도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멘스 사례가 너무나 유명한데, 지멘스는 이제 뭐 여러 이제 발전 설비 같은 것을 만드는 이제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드리는 이 지멘스 자료는 지멘스 코리아의 박종근 윤리경영실장이 있습니다. 저하고 아주 친한데, 그 지멘스 사례를 이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종근 실장한테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좀 활용해도 되냐고 양해를 구해서 여러분들께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근 실장은 이 활동을 너무 잘해서 그 지멘스 코리아의 윤리경영실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지멘스 아시아의 윤리경영실장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로 그 자기네 나라 독일 기업인데 독일에서는 그 이제 뇌물을 주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2006년도 11월에 그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문제가 터진 것이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발전소 그 이렇게 엔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줬던 이런 부분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332건의 의심스러운 프로젝트가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고 또 담합 행위도 있었고 뭐 그리고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이 또 약한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그 미국의 이제 그 해외 부패 방지법에 따라서 이제 미국 당국에도 많은 또 벌금을 내고 뭐 등 주로 미국에다가 이제 많은 이제 그 벌금을 내고 또 이제 그 독일에도 당국에도 또 벌금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돈으로 한 2조 6,400억 정도의 이런 이제 그 벌금 내지 뭐 이렇게 추징금 같은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데 그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 당국도 놀라울 정도로 지멘스가 협조적이었다. 모든 걸 다 공개를 하고 이런 부분 조치를 취하고 막대한 이런 그 과징금을 그 때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협조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멘스가 이런 대응을 하면서 준법 시스템을 이렇게 완성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그 사건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도부를 교체를 하고 경영진의 이제 의지를 이렇게 완전히 밝힙니다. 그리고 2008년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및 미국 당국과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이제 준법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잘 갖추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의 하나는 그러니까 세계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활동을 했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 지멘스 자체의 그 준법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준법 프로그램을 강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0억 정도를 기금으로 내 가지고 세계은행의 이제 관리하에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몇십 개의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되는 이런 이제 그 세계적인 이제 그 기업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그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2013년도에 두 번째 그런 펀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이슈들이 새로 생길 때마다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2015년도에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이런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지속가능 경영부서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준법 조직 및 준법 조직 포트폴리오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운드였던 세계은행과 청렴성 이니셔티브 라운드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이제 윤리라는 이제 새로운 주제로 이제 지멘스의 이런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이제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지멘스가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롯데 홈쇼핑 사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홈쇼핑과 같은 경우도 2014년에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납품에 따른 대가로 이렇게 뇌물 같은 걸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발이 됐고 무려 이제 24명이나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사장님은 이제 구속도 되고, 근데 당연히 대부분 다 유죄가 됐죠. 재판까지 받아서. 근데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큰 사건일 뿐더러 이제 이 홈쇼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기로에 서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홈쇼핑은 이제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서 그 5년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으면은 승인을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승인이 취소되면은 당연히 이제 홈쇼핑 사업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롯데홈쇼핑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그 다음에 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이렇게 업무 협약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희 한국투명성기구하고 청렴 업무 협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단지 투명 경영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실천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실천을 했는데, 그 실천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면 당시 처음 출범할 때는 경영투명성위원회였는데 지금은 이제 ESG위원회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경영투명성위원회는 10명의 경영투명성위원을 뒀는데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두고 롯데홈쇼핑의 재정으로 별도의 사무국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외부 인사가 회사 내부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투명 경영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그리고 매월 이제 회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된 파트너 회사들이 조금이라도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경영 투명성에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 조정하는 역할까지를 이렇게 뒀었습니다. 그럴 뿐더러 이제 윤리적인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나 외부 파트너사 관계자 등이 롯데홈쇼핑의 비리나 문제를 발견을 하면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청렴 옴부즈만한테 직접 제보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투명성위원회는 리스너를 둬가지고 협력사들을 계속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협력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또는 회사와의 혹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이런 혹시 이제 회사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방송을 못하게 되면은, 네, 그런 것에 대한 자구책으로 했었지만은 어쨌든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윤리적 개선이나 투명성을 높이게 하기 위한 부분들, 그리고 외부에서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3년 동안 재승인을 받는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5년씩 계속 재승인하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롯데홈쇼핑이 윤리경영 지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저희 한국투명성기구에 의뢰해서 해마다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윤리경영 지수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10점 만점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첫 해에는 그 사실상 뭐 이렇게 보면은 직원들이 이제 주관식 답변도 하는데 그런 답변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고는 윗사람들이 치고, 그렇게 뭐 이렇게 그 대표들이라든지 임원들이 다 뇌물 받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회사가 이제 문을 닫니 많이 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느냐. 뭐 이런 식의 그 냉소적인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노력들이나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들이 인정을 받으면서 점차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6점대에서 지금은 이제 8점대 중반까지 이렇게 그 점수가 상승이 됐고, 그리고 주관식 설문 같은 것을 들어봐도 이제 직원들이 회사의 이런 투명 윤리 경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그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애정 어린 이제 그 개선 방안들을 많이 어, 제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윤리 경영에 대한 진단 평가들이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진단 평가를 통해서 더 이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회사들이 더 이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가급적 외부 기관에 독립적으로 평가하게 하는 것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이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히 이제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높여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다면 또 고위직에 대한 평가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아주 짧게 몇 가지 이제 국제투명성 기구의 그, 기업 청렴 구조를 포함해서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 경영을 위해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시스템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해서 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이제 기업 청렴 구조에서 이런 이제 순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엇보다 기업들이 청렴 윤리 경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면 실제로 그게 되고 있는지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우고 이어서 또 계획에 따른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또 보고를 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자는 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가지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몇 년 전에 공기업에 대한 부패 방지 경영 원칙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보면 이제 공기업의 중요성은 당연히 뭐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의 중요한 전략 산업 수단이고, 그런데 공기업들은 이제 취약점이 있다. 정부나 정치인과의 깊은 관계가 있고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이해충돌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기업 부패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주요 부패는 이제 뇌물이 있을 수 있고 조달 등에 대해서, 그리고 자산 구매와 매각과 관련해서 구조화된 부패가 있을 수 있고 또 경쟁 저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부패 없는 공기업이고, 기업의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아지게 하는 거고, 그리고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거래 상대에게 매력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되고, 국가의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부패 없는 공기업을 통해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국제투명성기구의 조사 결과 공기업이 투명성과 정보 공개에 취약하다.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제투명성기구 원칙의 초점은 공기업의 경영 증가 이사,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기업 부패 방지를 위한 경영 원칙으로 국제투명성기구가 몇 년 전에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이어서 이제 ISO 37001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준과 관련해서 ISO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도 ISO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ISO 37001이라고 하는데 2016년부터 이렇게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것이 각 기업들이
그전에는 뭐 그 나라법만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미국이나 이제 영국의 뇌물법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그 각각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경우를 다 이제 그 처벌을 하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수준에서 대응을 해야 될 일의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10월에 ISO 37001이라는 뇌물 방지 경영 시스템을 이제 국제 표준 가이드라인으로서 채택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ISO 37001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영리 기업 기관에서 발생하는 이제 모든 부패라 뇌물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그리고 절차 및 통제 시스템을 이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공공 부문이나 또는 이제 규모가 작은 민간 부문 또는 비영리 부문도 적용이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어, 부패 방지 경영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다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책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PDCA 모델에 따라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발전시켰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청렴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전화 드릴게요. 예, 제안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에. 근데 이 청렴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ISO 37001 같은 경우는 좀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ISO와 관련해서 뭐 생산성 본부라든지 뭐 이제 뭐 품질 관리 재단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인증 재단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좀 이제 외부에다가 이렇게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KCP라고 불리는 이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 부분을 이제 어, 그 방법으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조직을 경영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것을 좀 활용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특히 최근의 동향은 이제 어떤 부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고 탐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가장 최근에 가장 중요한 이제 동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환경을 조성하고 고위직의 이런 부패 방지에 대한 약속이나 리더십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행동 기범을 만들어내고 이런 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부패 리스크를 이제 매핑해서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매핑을 한 후에 그다음에 부패 리스크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뭐 이런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제3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하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잘 실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제재를 한다든지 또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이제 5개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은 이 이제 청렴 윤리 경영 컴플라이언스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것을 가지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쭉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사례 2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우선은 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외에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패 방지와 관련해서는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근데 그것은 아무리 시스템을 잘 갖춰놔도 내부에서 사람들끼리 짜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그것을 막아내기가 참 힘들잖아요. 또 반면에 그런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내부자입니다. 그래서 내부자의 고발을 이렇게 장려하는 부분들은
그 사람이 뭐 아주 도덕적이고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제 내부 고발자 보호라는 것을 예전부터 이제 선진국부터 이렇게 그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한 사례는 이제 김광호라는 현대자동차의 그 부장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현대자동차의 이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 엔진 결함에 대해서 이제 그 발견을 하고 회사에다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그때 회사에서 처음에는 아,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뭐 포드의 핀토처럼 그런 정도의 뭐 그러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한 사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엔진 결함이 있었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 이제 이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조사해 보니까 맞네 해가지고 이분이 권익위로부터 이제 포상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훈장도 받고 포상금으로 이제 그 2억 원도 받았고. 근데 어, 회사 측의 조치는 달랐습니다. 보니까 뭐 이게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 해가지고 이제 해고하고 이제 형사 고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압수수색도 당하고 뭐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익신고자로 보호를 받아가지고 뭐 크게 더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데 어, 이분이 이제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에서는 이런 교통안전과 관련해서 이제 신고를 하면은 이제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팔리고 있으니까 거기다 신고를 했어요. 미국 교통안전국에다가. 그랬더니 조사해보더니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무려 280억이나 되는 보상금을 이분한테 지급을 했어요. 2021년에. 근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착해가지고 자기들 세금으로 이분한테 보상금을 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현대자동차에다가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이제 과징금을 부과를 하고 딱 30%인 280억을 딱 떼가지고 이렇게 그 보상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 보상금의 기준이 30%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최고 한도를 이제 30억까지로 올려놨다가 지금은 이제 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공익신고 내부 고발에 대해서 어떤 그 재정상의 이익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이제 30% 정도를 이렇게 보상금으로 주는 그런 것이 이제 정착이 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사례를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미국의 해외부패 방지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해외부패 방지법은 미국 국내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증시에 상장돼 있거나 심지어는 미국 기업의 뭐 무슨 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어떤 미국과 조금이라도 뭐가 묻어 있으면은 다 자기들이 이제 처벌도 하고 이제 그 뭐 과징금도 때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쯤에 KT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75억 원의 그 과징금을 합의해서 낸 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KT가 이제 공기업이니까 특히 이걸 공기업은 아니지만은 공기업도 성격이 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그 이제 그러니까 정치 후원금을 원래 이제 기업이 못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직원들 명의로 해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 500만 원씩 쪼개기 후원을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것도 이제 내부 고발로 적발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걸 또 미국에서 보고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 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KT에다가 75억 원의 가징금을 이렇게 때려서 이제 그 가징금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윤리경영이라는 부분들이 뭐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이제 그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예, 우선 그 한 50분 정도 시간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윤리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떻든 간에 불법을 하지 않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그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기업 자체의 이제 윤리관이 생겨나가고 그것이 또 이제 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발전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런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쳐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요. 혹시 그 의견이 있으시거나 또는 이제 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진 회장님 한 말씀 하시지. 예,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윤리경영에 대한 건데, 바른경제동인회가 생긴 지가 지금 거의 한 30년 된 거 아니에요? 넘었죠. 그런데도 아직 우리 사회에 윤리경영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는 건 대단히 그 참 걱정이 되네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미국은 199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이미 대기업들, 예를 들어 제가 20년간 있었던 지휘 같은 경우, 뭐, 다른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기업 안에 인테그리티 팔리시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든 임직원, 회장까지 의무적으로 인테그리티 팔리시를 실행하겠다고 거기다 서명을 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그 인테그리티 팔리시에 있는 그 항목들을 전부 내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걸 체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지킨 게 하나라도 있었다면 안 지켰다고 그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걸 금년엔 이렇게 다시 하겠다. 근데 만약에 안 지킨 것이 한두 개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것도 지켰다고 체크했다가 그 인테그리티 팔리시 위원회에서 발견되면 그 사람은 직위에 상관없이 반드시 회사를 떠나게 돼 있어요.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 인테그리티 팔리시를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철저하게 지키죠. 그리고 몰라서 안 지킨 것도 그 안 지켰다는 걸 표시하고 솔직하게 이제 그 거짓말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키거든. 그러다 보니까 윤리경영, 인테그리티 이것이 회사의 아주 조직 문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미국의 사회 문화로도 퍼지게 되고 그 공공기업에서도 그게 퍼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공공기관 이런 데 있는 뭐 반드시 인테그리티 팔리시, 윤리 규정을 만들어서 그걸 매년 한 번씩 자기가 그걸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크를 하도록 하는 그 규정, 그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회사 안에 자기가 윤리 규정을 안 지켰는데, 지킨 것처럼 거짓말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회사 전체가 투명 경영이 되니까 외부 거래처나 외부 그 고객들이 그 회사를 100% 믿고 신뢰하고 존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지위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위로 매년 뽑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윤리 규정. 그래서 이 바른경제 동인회가 앞장서서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하신 유한범 대표님 같은 분들이 바른경제 그 동인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 전체에 모든 기업들이 윤리 인테그리티 팔리시라는 걸 만들어서 이승우 사장 그 아까 인테그리티 팔리시 아주 모델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둬서 모든 기업들이 그거를 회사 내에서 전 임직원 회장까지 포함해서 다 하도록 예를 들어서 지휘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나 부회장 임원들도 그거를 의무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그것도 그 윤리 경영을 하나라도 그게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거짓말하면 그게 그게 알려지면 그 이제 윤리 규정 그 부서에서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직위가 높아서 즉시 회사를 떠나게 돼 있어요. 회사에서 해고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떠나게 돼 있습니다. 전부. 그거를 김동수 이사장님이 앞으로 책임지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 한 1, 2년 안에 윤리 규정이 다 실행되는 사회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주길 부탁합니다. 이게 바른경제도민회가 생기고 나서 한 20몇 년 됐는데 아직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참 너무나 그 걱정이 되고 한심스럽습니다. 이런 그 유한범 대표님이 오늘 발표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 우리 사회가 멀었구나,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동수 이사장님이 이걸 꼭 우리나라의 대기업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공기관이 다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 혼자 약속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좋은 말씀해 주신 연사님 모시고 잘 연구해서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승우 사장님 나가셨나요? 안 계신가 보니까 나가셨나 보구나. 제가 보충 설명 좀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되나요? 저기 바른경제재단법인 연구소장 유창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유한번 대표님 너무 좋은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경영을 하시는 분들한테 시사점이 굉장히 많은 사례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 타이레놀 사례하고 롯데홈쇼핑 사례를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타이레놀 사례는 이게 80년대죠? 사건이 일어난 게 12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50년 전 일인데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이게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기 대응의 매뉴얼이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 선례를 남긴 사례인데요.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과거에는 기업들이 사고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질 때까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뉴얼이었어요. 근데 이 타이르론이 그런 매뉴얼을 완전히 반대로 해서 어,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긴 거죠. 사고가 나고 사망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제일 먼저 한 조치가 생산 중단을 합니다. 생산 중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생산을 중단을 합니다. 그건 바로 하루 만에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4, 5일 정도 지나서 이제 범인이 밝혀져요.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청산가리를 투입을 했는데, 범인이 밝혀지고, 범인이 이제 청산가리를 투입한 이 병의 개수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통된 타이레놀 캡슐을 회수를 합니다. 리콜하는 병을 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범죄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범죄자가 투입한 그걸로 인해서 사망자가 다 나왔다고 추정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자의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을 다 회수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 해 점유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근데 뭐 소개해 주신 대로 그 다음 해 회복을 하고 2년 후에는 전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런 이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타이레놀 회사는 이 사건이 없었던 것보다 있었던 게 지금까지 성과를 내는데 훨씬 더 좋았던 제가 이제 사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거에는 그런 적극적인 대응이 있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80년대, 그러니까 요 사건이 일어나기 당시에 타이레놀을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때는 타이레놀 캡슐이 분리형 캡슐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그걸 분리를 시켜서 독극물 집어넣고 다시 담아서 유통시키는 게 굉장히 쉬웠던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고정형 캡슐로
전략을 교체합니다. 지금 아마 타이레놀 드신 분도 알겠지만 딱딱해서 독극물이 투입이 될 수 없게끔 만드는 사후적인 조치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어느 회사나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 타이레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롯데홈쇼핑 사례는 핵심이 뭐냐면요. 각 여러 가지 회사에서 이제 뭐 위원회, 뭐 ESG 위원회나 뭐 윤리위원회 많이 두고 있죠. 근데 그게 거의 대부분이 회사의 임원과 위원회 외부에서 초청된 위원들이 같이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별로 효과가 있을 수 없고요. 회사가 돌아가는 또는 그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상에서 롯데홈쇼핑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선임은 경영진이 했지만 운영은 철저하게 외부 사람들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진의 간섭을 전혀 받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경영진한테 이 소위 말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수정을 요청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됐던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전례가 됩니다. 아까 뭐 직원들이 임원들이 뇌물 받아놓고 직원들만 고생한다 그런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초창기에 아까 점수 뭐 이런 거를 보여주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게 왜 그래 저희들 그 위원회 저도 이제 위안부험 대표님하고 같이 이 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직원들하고 면담해 보면 그 불만족한 상황이 엄청나게 높았고 회사를 옮기겠다라는 이직 의사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그때 위원회가 강력하게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해서 혁신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 뭐 이렇게 요청.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경영을 하는 데 조직이 아니고 조언을 해주는 직원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에 대한 혁신적인 어떤 그 사기 진작 프로그램이 마련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 종업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조직으로 탈바꿈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외부의 제3자적인 시각을 반영한다라는 걸 원칙이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꼭 선결 요건이다. 요거를 꼭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서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강석진 한마디만 더 추가할게 방금 얘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사회에 투명윤리 경영이 회사에 불리하다는 이런 그 경영자들이나 직원들의 사고를 전혀 그걸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 투명윤리 경영이 회사에 불리하다는 사고를 없애고 없애야 되는 이유가 이 투명윤리 경영을 통해서 임직원들과 사원들의 긍정 심리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 신뢰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모든 기업의 임직원과 경영자들이 투명 윤리 경영이 회사에 굉장히 중요하고 좋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다 가지고 그렇게 기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윤리 경영을 해서 회사가 손해가 난다. 또뭐 불리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완전히 잘못입니다. 네, 말씀 뭐 여기 이 예.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그 당연한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 정부라든지 공기업들은 이미 이제 그 행동강령, 공무원 행동강령도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이렇게 상당히 그래도 예전보다는 실질화하고 그걸 이렇게 지키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 영역에서 특히 기업들이 이런 이제 윤리 강령이라든지 인테그리티를 중심에 둔 이런 이제 이런 서약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 과제들을 좀 정해놓고 이걸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야 그 이제 어떤 것을 했는지 사람들이 알고 실제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키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미력 하나마 재단법인 바른경제와 함께 그런 이제 그 인테그리티 서약을 하기 위한 제안해 주신 대로 예, 그걸 확산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없으시면은 시간도 되고 그래서 혹시 있으신가요? 손 들고. 네, 없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면서 다음번 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이사장님의 선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바른경제 동인회가 이거를 사회 문화운동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 한 1, 2년 내로 선서 좀 해주세요. 아니, 김동수 여기 이사장님. 상설 여기 실무 우리 박사님도 계시니까 우리 우창조 여기 박사님 계시고 또 오늘도 설명 잘해 주셨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해보자고요. 네, 열심히 해보겠다고 좀 말씀하시네요. 고개도 예, 끄덕끄덕 하시고 하니까. 자, 그럼 그렇게 알고 우리 저 강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세요. 적극적으로 합시다. 네,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오늘 강연하신 유한범 대표님도 강연만 하지 말고 이걸 기업들이 실천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네, 강연만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할지 같이 의논을 여러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오케이.